네, 2021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통 이준석이었습니다. 국힘당, 국민의힘당에서 새로운 대표가 탄생한 이준석 씨가 화제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준석, 너 김정은 칠 수 있어? 김정은한테 이길 수 있어? 이준석, 너 좌파 안심시키는 아마추어가 아니길 바란다. 좀 결례되는 제목을 달았는데 글쎄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다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것도 있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달아봤습니다. 이준석 씨가 웰빙 정당이죠.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 그거 뒤집었다고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려면 김정은을 쳐야 됩니다. 그 힘이 없다면 그 또한 국힘당의 질비한 그렇고 그런 정치인하고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는 윤석열만큼이라도 치열하게 장기간 추미애와 싸웠죠. 그런 싸움을 해봤던가요? 박정희, 이승만이 감곡에 투쟁해왔던 것만큼이라도 투쟁을 해봤던가요? 지금 보니까 김정은이는 84년생, 우리 이준석 씨는 85년생, 한 살 차이더만요. 비슷합니다. 두 사람 가만히 놓고 보면 누가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까? 한 살 많은 김정은을 꺾을 용기와 지략이 없다면 이준석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그저 그런 인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버드 출신들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하버드 출신의 최고의 인재는 석사를 받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결국 그의 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했던 수락연설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전문을 띄워놓겠습니다. 색깔 달리 한 것만 중요한 거니까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목적어는 저를이죠.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주어에 힘을 주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탁 든 게 이 친구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나를 뽑아준 거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더라도 책임지라 라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자, 이준석 씨를 대표로 만들어준 거는 당원이겠죠. 그 다음에 당원이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국민이겠죠. 더 크게 이해하면 하늘이겠죠. 좋습니다. 또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내 운명에다가 나의 모든 걸 맡겨야 되나요? 그럼 나의 의지도 없나요?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설사 나중에 내 운명이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하고 내 비전이 중요한데 이준석은 나를 선택한 건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하고 먼저 던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실망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그러면서 비빔밥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에는 때로는 10가지가 넘는 고명이 각각의 먹는 느낌과 색채를 유지하면서 밥 위에 얹혀 있을 때입니다. 네, 비빔밥을 비비기 전에 가장 아름답게 있는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이 양분으로 분해되면 모양이 없죠. 죽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야만 양분이 뽑히죠. 근데 이 사람은 모양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타이핑,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야 합니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다움, 중진다움, 당대표다움을 강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개인주의적 공존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있고 달걀은 달걀대로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있으면 이게 뭡니까? 자연도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게 돌아가서 여기서 얽히고 설켜서 개성이 있겠지만 개성도 막 섞여 들어가면서 힘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패가 나옵니다. 그건 그거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건 없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고명을 놓은 비빔밥 이쁘죠? 근데 그걸 입에서 우적우적 씹어가서 목 넘어가면 요때까진 맛이지만 요것만 넘어가면 영양분입니다. 그게 위액하고 섞여갖고 뭐 모양도 뭐고 막 뒤죽박죽 되면서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얻겠죠. 근데 이 친구는 모양만 봤네요. 그 공존만 봤네요. 저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내 개성보다는 내 개성을 죽이고 일치단결. 공존도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공존하는 것도 있지만 개성은 개성대로 있지만 다 섞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진짜 지금 시국이 개인의 존재에 방점을 찍을 때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한테. 지금 보수 세력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란가? 내가 묻는 겁니다. 자, 주호영 씨가 이번에 큰 표를 못 얻었어요. 저도 쭉 보니까 나경원 씨가 더 앞서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를 빼고 이야기합시다. 이준석 씨 대 뭐 영감들이 이제 붙었으니까 그 영감들 세력끼리 보니까 나경원 씨가 앞서갔어요. 근데 주호영 씨가 사퇴를 해서 나경원 씨한테 단일화 해줬으면은 단순 계산으로는 이겼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전입니다. 이 국힘당에서 영감들이 공존한 게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대세를 위해서 하는 게 어쩌면 그게 필요한 시점인데 보수 세력한테는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당선돼서 하는 연설에서 개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는 거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근데 제복에 대한 향수도 있습니다. 제복을 입는 거 군인들 옛날에 학생들 그거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이겁니다. 제가 그전에 서울대학교 60주년, 저 서울대가 안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60주년 취재를 할 때 옥스퍼드 나온 사람을 쭉 물어보니까 옥스퍼드에 이렇게 들어가면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개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옥스퍼드다. 우리는 캠브리지다. 하버드도 그러고요. 예일도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면서 개성을 죽이는 것부터 하더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울대에 있던 그 옥스퍼드 나온 교수가 진짜 한국에서 좋은 대학은 고려대학교다. 고려대학교는 딱 들어가면 우린 고대. 우리는 하나다. 딱 이게 중요한 거지. 연대처럼 내가 잘났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답니다. 전 연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연대생들은요, 연고전 하게 되면 딱 하나로 뭉쳐요. 지금 문재인 세력이 힘을 쓰는 거는 단일 대우입니다. 그 단일 대우에 맞서기 위해서 각자 개성을 강조한다? 지금 이 좌파 세력의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사건을 음모론을 또 제기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고소했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신상 정치를 지지하는 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과 다퉈야 되는데 공존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이브한 거 아닌가요? 저희 질문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탈핵운동가죠.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문제랍니다. 어머니가 사기로 13건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기로 13건이나 땅을 구입합니까? 사기로? 그런 사기라면 나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네. 한두 번 당하면 알아야지. 13번이나 사기로 땅을 구입한다? 이런 양이원영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면 내가 연좌제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양이원영 그 탈핵단체들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면은 연대 투쟁하러 갔습니다. 제주에 해군기지 지으려고 하면은 좌파단체들은 뭐 위안부 단체까지 다 쫓아가서 같이 연대 투쟁해집니다. 이렇게
단일 대우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 좌파 정권인데, 그리고 남을 비판할 때는 연대 비판,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일 프레임 덮으시려고 한 게 이 좌파들인데, 이런 세력과 맞서는데 공존을 노래한다? 우리 정당 내에서? 글쎄요. 저는 좀 나이브하지 않냐, 아마추어 아니냐라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계속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성이란 말 알죠? 아성. 그래, 철옹성이란 말도 있고요. 아성이란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성이 이 어금니 아자입니다. 송곳니도 아성, 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치과라 그러는데 중국 가면 치과를 어금니 아자서 아과라 그러죠. 아과. 네, 좋습니다. 코끼리의 이게 상아도 어금니도 그것도 아자입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상아가 이게 굉장히 가장 단단한 이빨이니까 그 상아를 갖고 깃발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대장군, 군주를 대신해 나온 대장군 깃발을 만들 때 상아를 갖고 만들어서 그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장군이 바로 어금니입니다. 그 대장군이 머무는 곳이 아성입니다. 아성. 가장 방어가 단단하죠. 그래서 아성공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누가 사용했느냐? 좌파들이 여순 사건 때 사용합니다. 같은 말로 철옹성도 있는데요. 철옹성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서울의 동대문 가시면요. 동대문 시내 쪽 말고 신설동 쪽으로 보게 되면 그 나무로 만든 대문 앞에 보게 되면 반월령으로 이렇게 담비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걸 옹성이라 그래요. 항아리 모양이라고. 반월령 선인데 그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세력들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쇠로 만들면 철옹성이죠. 실제로 중국에 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성인 철옹성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남 영흥 지역에 철옹성이라는 선이 있었습니다. 절벽을 끼고 있고 입구가 항아리 주둥이처럼 생겨서 철옹성이라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옹성과 아성을 공격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인데 48년에 일어났던 여순 사건 때 이 4연대와 14연대 반란군들이 쫓겨서 지리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지리산 작전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육군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반란군들이 49년 9월 달에 총공세로 나옵니다. 인근에 있는 관공서, 경찰서 9월 공세입니다. 그걸 아성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때 지리산에만 빨치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희 고향이 소백산 쪽인데 그쪽에서도 준동했고요. 안동 지역도 준동했고 또 전라도 저쪽 거기도 준동했고 강원도 다 준동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는 낮에는 대한민국이지만 밤에는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했어요. 남로당이 아주 준동을 했습니다. 49년 상황입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50년의 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때 못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봅니다. 좌익단체들은 연대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노조 회원비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그걸 쓰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대형 시위를 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시위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49년도, 48년도일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원집 정치에 비슷해서 국방과 외교만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했기 때문에 뭐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서 정권을 휘어잡는 거죠.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견뎌내고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일치단결, 반공, 그다음에 나중에 북진통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수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일치단결입니다. 근데 보수다움을 개성의 몰살로 보겠다. 아직 어리다. 제 생각입니다. 또 이준석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상대가 낮게 가면 더 높게 가고 상대가 높다면 더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경쟁 원칙이군요.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어떻든 간에 정권 교체는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국제정치 문제가 지금 다급하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염려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반기문이 된다면
그리고 최재형이 제2의 황교안이 된다면 보수 세력은 상당히 희망이 없어지죠. 방법은요, 윤석열 씨 국힘당 들어오고 홍준표 들어오고 안철수 들어오고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갖고 한 사람 딱 뽑아 갖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할까 말까죠.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당대표니까 그런 비전과 식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정도 연설밖에 못하나요? 아주 젊어서 그런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지금 상당히 국힘당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씨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는 그분의 역량을, 그분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제가 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기대하신 분들한테 찬물 끼얹는 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지적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준석 씨 얘기입니다.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에게도, 터무니없는 이준석 화교수를 믿었던 사람에게도 인사는 공정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에 초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인 6월 11일을 분수령으로 삼겠습니다.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맞서 주십시오. 야만은 사라져야 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금방 앞에서 부정선거를 믿었거나 이준석 화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겠다. 그분들도 새로운 역사로 초대하겠다 그래 놓고 나서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서달라 그랬습니다. 이준석 씨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말로는 관대하다고 하지만 마음에 꽁 하고 있다는 게. 리더는 좀 더 커닝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대인스러워야 돼요. 아직 좋은 선생을 못 만난 것 같아요. 본인 똑똑한 건 알겠는데. 야만이라 그랬습니다. 야만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앞으로 보수당과 여당과 부닥치게 되면 훨씬 더 진한 야만을 볼 것입니다. 야만.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을 상대할 기회가 있다면 더 처절한 야만을 볼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 대통령이 혹시 나중에 된다면 더 큰 야만을 볼 것입니다. 야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 야만을 감추고 있을 뿐이죠, 모두가. 자, 조만간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다가오게 되면 마타도어는 상상도 못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로 떠오르면요, 여러분, 저는 어렴풋이 좀 알아요. 제가 일부러 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마타도어가 나올 겁니다. 윤석열 씨도 짐작하겠지만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추윤 배틀, 추미애 윤석열 배틀이 치열했는데 그거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야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버리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당신이 대통령 되는 선거에서는 선거 며칠을 앞두고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게 선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결국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몰아붙이는 겁니다. 천하나 음모론, 지금도 있지만,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우겨서 정권 잡으면 자기 우겼던 게 정당화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대선을 하게 되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승리는커녕 완주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반기문 씨가 보여줬어요. 윤석열 씨 굉장히 강구한 거 알지만 굉장히 의지가 강력해야 되고, 이준석 씨가 윤석열 씨를 모셔와서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준석 씨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야만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국힘당 내의 공정과 공정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일치 단결, 대오투쟁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우리의 저항은 체류탄의 연기만큼이나 매운 갈라치기와 독주로 국민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딛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순수함과 강력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순수하다고? 제 의견은 웃기시네. 이건 뭐 좀 웃으라고 한 소리고 빈정거리는 뜻은 없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얘기했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from time to time refreshed blood of 독재자와 페이트리어트의 피를 먹고 가끔씩 재생된다. 리프레시드 된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요, 피로써 지키는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평화를 알고 있는데 피 흘려서 지키는 bloodied peace입니다. 민주주의 거저하는 거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독재가 위험하기 때문에 독재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 그 독재자를 죽이면은 독재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걸 먹고 민주주의는 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애국자가 죽으면 애국자의 피를 먹고 민주주의는 또 자라는 겁니다. 순수한 민주주의 없습니다. 치열한 민주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하는 게 국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피 흘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라는 거고, 독일 헌법, 미국 헌법에는 국민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을 안 해요. 재난자금 받고 그냥 이러고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민은요, 민주주의 못합니다. 독재 허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 독재도 강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강렬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민주주의. 프리덤 이즈 낫 프리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좀 더 경제학 했고 컴퓨터공학 한 건 좋은데 정치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대전을 통한 대변인단 공개 경쟁 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비유한 게, 대한민국 5급 공개 채용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연줄을 쌓으려고 하고 줄을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 고시 얘기하는 거죠. 고시 공부 우리나라 고시시험 공정하죠. 여기 연줄 갖고 못 들어갑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월 중으로 토론 배틀을 통해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피선거권도 없는 20대 대학생이, 20대 이하겠죠.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맞겠네. 피선거권도 없는 20대 대학생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우리 당의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방식이 캠프 출신의 코드가 맞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게만 기회가 열리는 현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우리를 대선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은 당원들 상호 간에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훈련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거에 나갔을 때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저는 답답하네요. 이준석 씨 아직은 젊다는 생각입니다. 자, 인재를 시험과 경쟁으로 뽑겠다는 것은 아직 세상 경험이 없다라는 게 저희 평가입니다. 공정에 집중하면 시험을 보죠. 제가 몇 차례 고전을 인용을 했었는데, 신당서, 중국의 역사책이죠. 거기에 선거지라고 하는 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기에 보게 되면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고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 중에 선거, 사람을 뽑고 청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게 신언서판입니다. 그 사람의 형태를, 몸을 봐라.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봐라. 저 말 잘하나요? 글솜씨나 글재 좀 봐라. 판단력 봐라. 이게 뭔가 현대 용어로 제가 해석하면은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으라는 겁니다. 근데 선거지는 시험을 뽑으면 그거는 1차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이고 걔네들이 인재는 아니다 하면서 덕제로를 강조합니다. 덕은 덕성 얘기할 때, 제주는 제주제자, 노는 노력할 때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재일지라도
품성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이근대의 UDT 출신 그 한동안 화제의 인물이었죠. 그 친구가 막 하다가 뭐라 너 품성 문제 있어? 뭐 그랬던가요? 인성 문제 있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UDT 대원으로서 뭐 실력은 다 갖췄는데 인성에 문제 있으면 우리 팀은 못 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인성 품성에 문제 있으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저는 내 후배 기자를 안 뽑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은 했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언어 쓰는 거. 이 사람이 인성이 나쁘면요, 좋은 의술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활인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게 됩니다. 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성이 중요합니다. 덕만 있고 이 신원서판이 없으면 그거는 좀 무능한 사람이 되죠. 그걸 갖춰야 돼. 그래야 인재라 그랬습니다. 네. 신원서판이 실력인데 선거지는 다시 제주제자 재를 강조합니다. 재능. 자, 시험 잘 봐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자들 뭐 저희 들어올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자들 똑똑하잖아요. 현장에 풀어놓고 취재하라 그러면 어디서 누구를 취재해야 될지 몰라요. 늘 공부만 해갖고 교수님이 불러주는 거 쫙 받아서 갖고 멋진 답안은 내는데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뭐 농부도 만나야 되는데 누구 멘트를 따야 되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막 헤맵니다. 현실 세계에 딱 가서 탁탁탁 요체를 잡아내갖고 정리해, 그게 재주입니다. 신원서판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공무원들 보게 되면은 실력도 좋고 품성도 좋아요. 고시도 딱 붙었어요. 신원서판 다 되지. 품성 좋지. 근데 창발력이 없어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줄 서 있어요. 저도 요즘 가끔 기자들이나 어디 공무원들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물으면 답을 못해. 자기 아는 것만 설명을 해. 그게 아니고 이게 예스냐 노라고 물으면 참 답답해요. 젊은이들 보게 되면 재주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과거 걸 외워서 설명하는 재주는 있지만 딱 현실에 맞게끔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그거는 역시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강하지 않으면은 영어 아무리 잘하고 뭐 지식 많아도 저는 기자 아닙니다. 현장에 딱 가서 어디를 취재하고 뛰어가서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 기자들 진짜 현장에 강했습니다. 아니면 주먹 다짐도 하고 밀어붙이고 뭐 들고 뜁니다. 그게 기자지. 그 다음에 노를 얘기합니다. 이 근성, 이게 이제 제가 근성 있는 기자인데 약간 인성 좋은 기자고. 근데 그거 말고 그래 다 좋은데도 뭐 이렇게 왔는데 이거 나 귀찮아 안 해 이런. 자기 이름은 하지만 내일 아니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일이 안 되고 나가서 딱 보는 사람이 큰 특종을 하더라고. 그래서 노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그래 내가 하지 뭐. 현장 실력도 있고 품성도 좋은데 과연 일이면 안 하는 사람들 말고 그것까지도 해버리면, 그런 대인이 되면은 그래야 비로소 인재라 그랬습니다. 선거지에서 내 것 따지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면 해주는 그런 헌신, 마지막에 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기록을 보게 되면 덕제로는, 신원서판은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덕제로는 시험으로 판단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배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덕제로가 있는 사람은 이미 뽑힌 재주 있는 사람 중에서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굉장히 경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인물감이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재는 마지막 단계는 추천이라 그랬습니다. 추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몇 이렇게 재벌 회장들 만나보시면 중요한 사람은 추천해달라 그래요, 저보고. 진짜 큰 정치인도 보면 추천받습니다. 잘못 추천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YS가 옛날 386들을 대거 추천했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 정치 망친 것처럼.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추천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사회의 제도로 설명하면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죠. 지난번 김호수 씨가 검찰총장이 됐는데 김호수 씨가 추천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권이 원하는 이성윤 씨는 추천을 안 해줍니다. 왜? 추천위원들이 보기에도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정도는 된다고 추천해 주는 게,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 할 때 시험 봐서 뽑나요? 이준석 씨 시험이 모든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우리 헌법대로라면 국무위원은 본인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는 제청이라고 돼 있는데 제청이
영어로 추천입니다. 추천은 같은 영어입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이준석 씨가 배틀 얘기하고 시험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직 경험이 적구나.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앞으로 약점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 거 저만 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보고 있을 거고, 북한도 보고 있을 거고, 일본도 보고 있을 거고, 시진핑도 보고 있을 거고. 한국은 저 정도 친구를 뽑는구나. 물론 젊은 친구 나오는 거 보고 부럽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프로들은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40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준석은 36이고요. 마크롱하고 4살, 뭐 이준석은 대통령 아직 안 됐지만 4년 후에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없죠. 내년에 대선이니까 뭐 42살쯤에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마크롱은 이준석과 달리 결혼을 했습니다. 특이한 결혼입니다. 자기보다 24살 많은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거의 뭐 어머니 뻘이죠. 그런데 그 부인이 과거 자기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안 해본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하고 키워본 사람하고 안 키워본 사람은 또 다릅니다. 이준석 씨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이니까 이런 배틀, 공정, 청년적 시각에서 내가 중요한 건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이 받았었던 상당히 재밌는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임재범의 너를 위해, 제가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 노래 잘 못해서 건너뛰겠습니다. 다 아시는 가사입니다. 어쩜 우린 행복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가사 잘 보십시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노래 좋죠. 가슴을 칩니다. 제가 이 노래에 대한 평가는, 이 가사에 대한 평가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불안하죠. 자기를 다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가 변할지도 모르니까. 다 던져야 되니까, 순수하니까.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는 상대가 변할 수도 있고, 뭐 상대도 누군 특정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고. 그래서 정치는 이념이고요. 의지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신념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 받아줘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죽을 둥 살 둥 가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노래한 것은 임재범 씨 입장에서는, 이 가사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봤다는 뜻이겠죠. 사랑이 자신이 없으니까. 갈망이 숨어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 그리고 그 예비자인 정당 지도자는요, 저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기까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은 또 다른 정치의 연속이고 국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권을 가진 자, 대권을 하려고 쥐려고 하는 자는, 큰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생사일타권, 사람들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준석, 우리나라 좌파의 대부는, 진짜 대부는 저는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옛날엔 정일이었고 그전엔 김일성이었죠. 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죽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어? 한 살 적죠, 이준석이 김정은보다.
근데 김정은이는 2012년에 권력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벌써 한 9년,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부 장성택을 죽입니다. 처형했습니다. 생사해탈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 깜짝에 놀라게 하는 5차, 6차 핵실험했고 화성 14, 15형 ICBM 발사했고 북극성 SLBM 발사했습니다. 다부지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 날 수도 있는데 전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목함지뢰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한테 대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정상회담도 했고 자기가 아쉬울 때는 대통령을 통일각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 와서는 탁 버려버렸죠. 몇 살 차입니까? 52년생이니까 우리 문 대통령 아들뻘도 안 되는 김정은이가. 그리고 그 노회한 트럼프와도 맞짱을 떴습니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하노이에서 된통당했죠. 그러나 이 정도 되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을 휘어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김정은한테 맞서 싸울 생각이나 해봤어요? 자신 있나? 김정은이 있는 한 이 땅의 좌파는 계속 득세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다이어트를 하는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살이 빠졌던데 그러한 김정은이하고 하버드 청년을 딱 세워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을 치지 못한 게 보수였던 이명박 정권이고 천안함을 연평도를 나가도 찍소리 못하는 게 이명박 정권. 그래서 제가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써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겁니다. 박근혜도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목함지뢰 때는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못 나갔습니다. 그나마 사드 배치하고 한미일 지소미아하고 친미로 돌아서는 그 정도. 박정희의 딸답지 못하게 북한을 치지 못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박정희는 HI도 보내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정은이한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 박근혜를 넘어설 용기 이준석 씨 있어요? 당신의 상대는 진짜 상대는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아부합니다. 우리가 자연이 바람, 비, 우리가 옛날 뭐 석기 시대 살았다고 할 때 그게 바람과 비가 와야만 농사 짓지만 너무 강하게 오면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으로 모시잖아요. 바람의 신. 근데 호랑이 못 이기면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시잖아요. 코끼리가 센 데는 코끼리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떨 때는 뭐 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여자를 바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를 이기지 못하니까 오히려 북한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보안법 폐지할게, 국정원 와해시킬게, 우리 군 무너뜨릴게, 검찰 공안부 필요 없어. 이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좌파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좌파가 되는 것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이기지 못하니까. 근데 이 거학을 깰 용기 있어요? 없으면 이준석도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뭘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보수는 반공인데 김정은을 무서워하니 이준석에는 김정은 칠 수 있나? 계속 제 화두입니다. 아니라면 이준석 또한 나경원, 주호영과 다를 바 없다. 나이가 젊다는 거 외에는. 하버드 별거 아니다. 제가 안 하는 하버드 이준석 씨도 나와갖고 이 주호영 씨나 나경원 씨는 대한민국, 주호영 씨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영남대인가? 다 고시 붙은 사람입니다. 이준석도 대한민국 고시 봐서 쉽게 붙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하버드 별거 아닙니다. 박정희라는 사람과 이준석을 비교해 볼게요. 박정희는 44살에 5.16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살 더 많을 때 했네. 그래도 지금 보면 상당히 젊은 나이죠. 44살이면 지금 뭐 할 땐가? 대령 막 진급할 땐가? 어이구. 5.16 그 포고문을 설명할까 하다가 건너뛰어고 그가 이제 장도영 씨가 물러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올랐을 때 61년 7월 3일입니다. 5.16 하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 취임사를 보게 되면 박정희 생각하고 이준석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박정희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 같은 그런 노래 인용 안 하고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문장이 심플합니다. 국민학생 문장 같아요. 되게 국민학교 교과서 같아요. 국어 교과서. 바두가 바두가 나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문장 쓰는 사람인데 뭐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간 국민 제2의 절대적 신임과 협조를 얻어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는 혁명 과업의 초기 목표를 우선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전열에는 과거 10여 년간에 걸친 구정권화 적폐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재건과 사회 도의의 확립 등 허다한 난관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네. 이때 박정희도 적폐라는 단어를 썼네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혁명과업의 초기 목표를 달성했다. 제가 여기서 이 대목을 인용한 것은 박정희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게 초기 목표다. 그러면 이준석 씨도 초기 목표가 뭐냐? 물론 대선 선거 승리겠죠. 그러나 봄도 구체안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단계 부정부패를 줄인다든지. 국민경제의 재건과 사회 도의의 확립이라고 박정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허다한 난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게 되면 애국적 신념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행정 및 사법부의 총영향의 결석을 기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박정희는 공존, 개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3부조차 하나로 뭉치자. 시간과 돈도 없으니까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쭉 마지막에 가면 배수의 진을 친 우리들에게는 이제 후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오직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로지 한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뭐 딱 제복 입고 원웨이 하자.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하자. 후회란 없다. 지금 이 정도 결심 필요할 때 아닌가요? 전 박정희는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그가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 걸 못 봤어요. 여자들 놓고 술을 마신 거는 봤는데 사랑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로지 일치단결, 조국 근대화, 반공, 중단 없는 정지 뭐 이런 거나 얘기한 배수의 진. 저는 박정희를 쭉 보면서 그는 유경수와 결혼한 게 아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근혜, 근영, 지만 이번에 자녀들이죠. 자녀를 돌본 게 아니라 나라를 돌본이다. 이준석 씨한테 마크롱이나 박정희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젊은이의 패기만 있다면 저는 간단하게 하버드도 별거 아니다 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서울대 출신하고 비슷하다. 저 신문사 들어갔을 때 쫄병태 한 6, 7할이 서울대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취재하면서 숱한 서울대 출신의 고시 합격자들하고 많이 취재해봤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그중에 진짜 대인은 실력 있는 친구는 소수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출신도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신을 갖게 됐는데 하버드도 자랑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자랑이 아니라 짐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좌파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좌파들도 김정은이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도 프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준석 씨한테 아주 큰일을 하셨다, 훌륭하다라고 그랬죠. 똑똑함을 넘어선 하루빨리 대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씨. 시험 뭐 이런 얘기하는 수준을 빨리 넘어서서 결국 좋은 선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자가 되는 것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에 조갑자라고 하는 뭐 비난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전성기의 조갑자를 봤습니다. 40대 조갑 대단했어요. 선생을 좀 만나야 되는데 만났는지 좋은 선생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선이 코앞인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준석 독주를 허용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거지. 보수가 끌려가는 거지. 문재인 독재를 허용하는 거죠. 이제는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준석 씨를 뽑았으니까 이준석 씨가 스스로 뻥 터지듯이 화두를 갖고 한순간에 뭐 깨우침을 얻듯이 대인이 돼가지고 공정함 자체를 넘어서는 대인이 돼가지고 한번 김정은하고 맞짱을 뜨면서 꺾어버리겠다. 너나 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쩌면 그대가 얘기한
다음 대선에서의 대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매우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망가지고. 이제는 박정희가 얘기한 대로 후퇴도 있을 수도 없고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힘내서 더 크게 보고, 그리고 백전노장을 또 활용해 가면서, 백전노장도 이준석 씨가 정말 대인이면 고개 숙이고 헌신할 겁니다. 아니면 뒤로 뺄 거고요. 20대 새파란 사람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 신선함 갖고 세상을 바꾼다면 세상이 전부 다 젊은이 중심이 될게. 왜 원로 정치가 되고 왜 그 사람들이 정치가 더 많은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 조합을 딱 끌고 나가는 거. 그 당태종이나 그 다음에 역사에 있었던 징기스칸이나 한무제나 나폴레옹도 자 젊은 나이에 노소 동합으로 다 끌고 나갔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성계도 그랬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